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속 기관을 상대로 지난 11일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 보고는 생중계로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보고됐는지 취재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심장이라 불리는 데이터 센터 기획 시리즈.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센터의 대표적인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전력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실험 동물의 움직임을 관찰해 우울 증상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쥐의 행동 데이터를 학습시켜 우울 정도에 따른 미세한 행동 변화를 자동으로 포착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찬바람에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산림청이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전국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산불 위험이 커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무서운 속도로 인공지능이 발달하는 지금 인공지능 기술의 심장이라 불리는 데이터 센터를 들여다보는 기획 보도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대표적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문제는 바로 전력인데요. 우리나라는 이 엄청난 전력량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일지 장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엔비디아 주면 뭐합니까? 전력이 있습니까? 급선무인 고성능 GPU 26만 장이 확보되자 다음 병목인 전력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부는 그 정도는 문제없다고 답했습니다. GPU 26만 장이 2030년까지 들어와도 이게 한 500메가와트 정도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 정도는 지금의 전력 수급 전략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고, 현재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 160여 곳의 전력 사용량은 평균 0.6기가와트로 여기에 새 AI 데이터 센터가 쓸 전력 0.5기가와트를 더해도 전체 전력 소비량의 2%에 못 미칩니다. 반면 다른 계산도 있습니다. 평균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전력 상한선을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향후 5년 데이터 센터를 새로 짓겠다며 기업들이 요청한 전력 용량을 합하면 9기가와트가 넘습니다. 하지만 가짜 수요가 있다는 점, 또 우리나라의 전력 생산 능력을 고려하면 감당 못할 수준은 아니긴 합니다. 문제는 기업들 대부분 수도권에 짓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전기가 남는 지역은 호남. 이 여유분을 수도권으로 끌어올리려면 새 송전망을 구축해야 하는데 이미 송전탑 포화 상태인 지방에선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만해라. 많이 먹었다. 충남은 그동안 수도권에 에너지를 보내기 위해서 송전탑이 4,000개가 넘습니다. 매우 어려운 문제죠. 예를 들면 외부에서 생산된 전력을 공급받는 것도 송전망 건설 자체가 엄청난 문제일 거고. 부하가 급변하는 AI 모델 학습 특성 때문에 전용 변전소가 따라붙어야 하는 것도 숙제입니다. 아마존이 우리나라 첫 AI 데이터 센터 입지로 울산을 고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역에서 생산한 건 그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지산지소 원칙을 전기 요금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송전 거리에 따라 비례 요금을 책정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향후 AI 데이터 센터의 지방 분산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될 전망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실험 동물의 자세와 팔다리 움직임을 정밀하게 관찰해 우울 증상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허원도 교수 연구팀은 실험용 쥐에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가한 뒤 행동 데이터를 학습시켜 우울 정도에 따른 미세한 행동 변화를 자동으로 포착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스트레스가 움직임의 능력 자체보다는 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고 어떤 순서로 행동하는지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컷쥐는 주변을 탐색하거나 빙글빙글 도는 행동이 줄었고 암컷쥐는 이런 행동이 오히려 늘어나는 차이도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올해 안에 미국에서 자체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 택시를 상용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웨이모, 중국의 바이두가 촉발한 글로벌 무인 자율주행 택시 전쟁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달리는 아이오닉.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은 뒤 차선을 바꾸는가 하면 차와 사람들이 복잡하게 뒤섞인 호텔 입구도 능숙하게 빠져나갑니다. 골목에서 다른 차량이 튀어나오거나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나도 일단 멈춰선 뒤 여유롭게 다시 주행합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핸들도 잡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아닌 한국의 현대자동차 그룹의 자율주행 기업 모셔널이 만든 무인 자율주행 택시입니다. 무인 자율주행 택시는 일반 차량과 모양부터 차이가 납니다. 앞뒤 양옆 그리고 한가운데까지 모두 5개의 라이다가 달려있고 13개의 카메라와 29개의 센서까지 모두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들입니다. 모셔널은 올해 초 시범 운영을 시작해 올해 안에 라스베이거스에서 실제 상용화에 들어갑니다. Because there's a lot of ride-hail demand in Las Vegas. As you know, a lot of tourists come to Vegas, and there's a lot of entertainment activities, and people, move around and prefer not to drive themselves. 모셔널의 자율주행 기술은 운전자 개입 없이 대부분 도로를 알아서 달릴 수 있는 레벨 4 수준. 기존 자율주행 학습 역시 안전성과 위기 대처 능력을 모두 확보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을 택했습니다. 글로벌 무인 택시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합니다. 미국의 웨이모와 테슬라는 일부 도시를 시작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고 중국 바이두의 아폴로고 역시 3,000대 이상의 무인 택시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동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엄청난 초기 비용과 사고 책임 위험을 무릅쓰면서 무인 택시 사업을 이어가는 건 미래 자동차의 주도권이 자율주행 기술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양쪽에서 개발하고 있지만 데이터 공유라든지 그리고 이 모델들의 서로 통합 이런 것들은 지금 같이 보고 있습니다. 레벨 4에서 그 개발된 여러 기술들을 또 같이 융합시켜서 궁극적으로 통합해서 가는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미국 주요 도시에서 자율주행 데이터와 운영 경험을 쌓은 뒤 국내에서도 본격 시범 운행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과기정통부 소속 기관 업무 보고가 지난 11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업무 보고를 통해 기관별 주요 정책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는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이승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과학기술 분야 소속 기관의 업무 보고는 어떤 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번 업무 보고는 지난 12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업무 보고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이 출연연구기관 21개 곳이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이 대상 기관은 총 55개인데요. 예. 정부는 이 업무 보고를 통해서 AI 3대 강국 본격화, 출연연 같은 경우에는 PBS 제도 폐지 이후에 임무를 재정립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업무 보고는 참석 기간의 올해 주요 업무 계획 발표와 발표 이후 부총리가 주재하는 자유토론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번 업무 보고와 기존의 업무 보고와 차이점이 있다면은 모든 업무 보고를 생중계를 통해 국민에게도 알린다는 점입니다. 예. 그러면 첫 업무 보고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주로 나왔습니까? 이 첫 업무 보고는 이제 과학기술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 과학기술 연구개발 관련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네. 그 가운데 화두는 이 성실 실패 문화를 용인하자 이런 거였거든요. 그 우리나라는 그 GDP 대비 연구 개발 비중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예. 뭐 1위 아니면 2위 여기를 앞다투는 수준인데 그에 비해서 연구 과제가 실제 상용화로 이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은 이 연구 과제를 수주해서 실제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이 만약에 이 과제를 실패할 경우에는 다음 연구 과제 수주할 때 뭐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이런 피해가 커서 애초부터 성공하기 쉬운 과제만 하기 때문이거든요. 예. 이게 우리나라 어떤 그 연구의 고질적인 문제인데 근데 이 문제를 좀 고쳐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배경훈 부총리는 고위험, 고성과 연구에 과감히 투자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투자하고 실패를 낙오가 아니라
이 학습과 축적으로 전환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비효율은 과감히 걷어내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여서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지난달 사실 과기정통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실패 용인 문화를 만들어 자율성을 부여하는 한편 악용 사례는 엄중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는데요. 부총리의 이런 발언은 대통령의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과학기술 분야 연구과제 평가는 한국연구재단과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잖아요. 근데 실패 용인 문화와 관련해서 연구재단 이사장과 1차관 사이에 좀 설전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앞서 이제 배 부총리는 이 한국연구재단에 이 실패 용인과 관련해서 엄정한 좀 기준을 가지고 잘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예. 이에 대해서 이제 홍원하 이 연구재단 이사장은 도전하지 않고 아니라는 것은 일별백각이겠지만 열심히 하고 의미 있는 과정은 실패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이후에 구역체 이제 과기정통부 1차관이 이 홍 이사장 취임 이후에 기획조정부서나 이 경영지원부서는 키웠지만은 이 실패 연구를 지원하는 한계도전 센터는 이사장 직속에서 이 국책본부로 내려갔다면서 이게 좀 실패 용인을 좀 키워둔 거하고 좀 반대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예. 이에 대해 이제 이사장은 한기도전센터는 국책 전 영역으로 가야 한다는 모토에서 그렇게 재편을 했다면서 효율성을 봐서 필요하다면 다시 센터나 본부로 옮기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 그럼 이번 업무 보고에서는 그 밖에 또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네, 출연 연구기관 간의 협력에 대한 논의도 나왔는데요. 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연구기관들이 다 각자 연구를 하는데 이제 그러지 말고 좀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예. 배경원 부총리는 출연 연구기관과 산하기관이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하는 방식을 다 바꾸고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또 출연연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시너지를 내고 기업도 초기부터 끌어들여서 상용화할 수 있는 연구 과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미국 이제 제네시스 미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미국에 이게 이제 에너지부 산하 17개 연구기관과 빅테크가 협력하는 그런 임무인데 이제 요거를 예로 들면서 우리도 출연료만 할 게 아니라 기업과 시너지를 내서 어떻게 목표를 설정할지 좀 고민을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부터 정부가 확보한 GPU 만장분을 국내 연구계에 공급을 하잖아요. 이와 관련한 얘기도 좀 오고 갔다면서요? 네, GPU 엔비디아의 GPU 만장분은 지난해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정부가 구매한 거죠. 네. 이 1만 장을 올해 상반기부터 이제 영국에 이렇게 공급할 계획인데 이제 그거를 배 부총리가 이제 질문을 하자 이제 유재명 2차관이 1만 장 중 이 학계와 연구계에 배분하는 비율이 20%거든요. 예. 이 20% GPU를 지금 국가 컴퓨터 슈퍼컴퓨터 6호가 있거든요. 이 6호가 가동되기 전에 미리 배분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이게 이제 출연연이 대부분 이제 그 20%를 배정받는 건데 지난해 이제 12월까지 사전 수요 접수를 받았고 빠르면 이제 올해 3월부터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배 부총리는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 출연 연구기관 21곳이 다 인공지능을 개발하겠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뭐 개별적으로 하는 거는 안 되고 이게 뭐 동시다발적으로 하겠다면 이게 그냥 테스트하다 끝나니까 이것도 좀 협력을 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기부 소속 기관 업무 보고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산림청이 전국의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산림청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일주일 동안 전국에서 산불이 14건 발생하는 등 산불 위험이 커졌다며 산불 국가 위기 경보를 상향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경북 의성에서는 겨울 산불로는 이례적인 큰 산불이 발생해 진화 헬기 10대와 진화 인력 240명이 이틀 동안 투입됐습니다. 산림청은 산불 취약 지역에 예방 진화대를 고정 배치하고 순찰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원자력 발전 이용률을 1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더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 분야 21개 산하기관이 올해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한수원은 지난해 84.6%로 10년 만에 가장 높았던 원전 이용률을 올해 89%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전력 수급을 안정시키고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겠다면서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 최적화를 위해 인공지능 조기경보 시스템 등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간대, 지역별 전기요금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막판 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가 예고한 대로 오늘 첫 차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출근길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시내버스가 오늘 새벽 4시 첫 차부터 파업에 들어가면서 출근길에 나선 시민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모르고 기다리는데 옆에 여머님도 30분 기다렸다고 그러고 저도 한 20분 기다렸거든요. 그리고 출근 시간 됐는데 지금 한참 기다려가지고 너무 늦었습니다. 가족분들이 시내버스 파업한다 하셔가지고 좀 혼잡할 것 같아서 한 10분 정도 빨리 나오긴 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와 사측이 어제 오후 3시부터 사후 조정회의를 통해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시민들의 발인 시내버스 7천여 대가 멈춰선 겁니다. 노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측은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임금을 10.3% 올려준다고 했지만 노조는 통상임금 관련 문제는 이번 협상에서 빼고 임금체계 개편 없는 3% 인상과 정년 연장 등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임금 3%를 올린 뒤 통상임금을 반영하면 사실상 20% 인상 효과가 있어 받을 수 없는 제안이라고 맞섰습니다. 이에 조정위원들이 통상임금 문제는 소송으로 해결하고 우선 임금 0.5% 인상을 조정안으로 제시했지만 노조가 임금 동결이라고 반발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서울시나 사업조합에서 성의 있게 보여야 되는데 절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파업으로 가는데 며칠이 갈지 모르겠습니다. 좀 최대한 지방 수준, 지방 지자체 수준,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좋은 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결렬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너무 좀 당황스럽고 좀 황당할 따름이고요. 조정 결렬 이후 양측은 아직 추가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철 출퇴근 시간대를 1시간씩 연장하고 운행 횟수를 늘리는 등 비상수송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버스가 정상 운행될 수 있도록 노사 양측을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정부가 고기보다 비계가 많은 이른바 비계 삼겹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겹살을 지방 함량에 따라 세분화해 유통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에서 삼겹살 가운데 적정 지방 부위는 앞삼겹, 지방이 많은 부위는 돈차돌, 지방이 적은 부위는 뒷삼겹으로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부위 구분 기준과 관련한 고시를 개정하고 올해 안에 세분화한 부위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삼겹살 지방 기준도 강화해 1+ 등급 삼겹살 내 지방 비율 범위는 기존 22에서 42%에서 25에서 40%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두쫀쿠는 두바이 쫀득 쿠키라는 디저트를 줄여서 부르는 말이죠. 요즘 두쫀쿠 광풍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인기가 대단합니다. 조기 품절, 오픈런, 재료비 상승뿐만 아니라 이 두촌쿠 때문에 마냥 웃지 못할 일들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함께 보시죠. 글 작성자가 샀다는 이 두쫀쿠, 내용물이 어딘가 좀 이상해 보입니다. 오른쪽의 일반적인 두쫀쿠와 달리 하얀 재료가 눈에 띄는데요. 보통 튀르키예 전통면 카다이프를 쓰는데 이 두쫀쿠에는 소면이 대신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작성자는 사전에 안내받지 못했다며 사기 아니냐는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배달앱에서 두바이 쫀득 쿠키를 검색하면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음식점들이 줄줄이 뜨는데요. 두쫀쿠가 디저트 가게를 넘어 마라탕 식당과 돈가스, 초밥,
심지어 국밥집 메뉴로까지 등장한 겁니다. 하지만 메인 메뉴를 주문해야만 두쫀쿠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거나 아예 판매하지도 않으면서 메뉴 이름에만 두쫀쿠를 붙여놓은 건 과도한 상술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철물 좀 하는데 두쫀쿠 추가해야 할까요? 라며 재치 있는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소면 두쫀쿠는 소비자 기만 아니냐, 두쫀쿠가 정체성을 잃었다고 지적하기도 했고요.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 거라며 자영업자들의 고충에 공감하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쿠팡 종합 TF를 꾸린 경찰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가 쿠팡 측 자체 조사 결과인 3천 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대표는 자체 조사와 관련한 경찰의 1차 소환에 불응해 2차 소환 통보가 이뤄진 상태입니다. 유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86명 규모의 TF를 꾸리고 쿠팡 관련 각종 의혹을 종합 수사하는 경찰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가 3천 건보다 훨씬 크다고 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300만 건 이상의 유출 피해가 알려진 뒤 비판이 잇따르자 자체 조사 결과 실제 피해는 3천 건이라던 쿠팡의 발표를 정면 반박한 겁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쿠팡에 대한 압수물 분석이 완전히 끝나진 않았지만 3천 건보다는 훨씬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쿠팡은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3천여 건뿐이고 유출된 정보도 모두 회수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습니다. 3,000개 계정이 저장되었고 약 2,700개 아파트 공동 현관 번호가 저장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두 삭제가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청문회 등에서 3,300만 건 이상의 이름과 이메일 등이 유출된 것으로 본다며 쿠팡 측 주장을 거듭 반박해왔습니다. 경찰은 정보 유출 관련 쿠팡 경영진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로저스 대표에게 자체 조사와 관련해 증거인멸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2차 출석 요구를 하고 날짜를 조율 중입니다. 경찰은 또 개인정보 유출자로 지목된 전 쿠팡 직원인 중국인에 대해서도 인터폴을 통해 소환 요청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만난 미국 여당 강경파 의원이 최근 정보 유출 사태로 도마 위에 오른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술 기업들이 한국 정부로부터 부당 대우를 받는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공화당의 데럴 아이사 연방 하원 의원은 현지 시간 12일 X에 올린 글에서 여한구 본부장과 좋은 논의를 했다고 소개한 뒤 미국 기술 기업들에 대한 부당한 표적화와 쿠팡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썼습니다. 또 한국은 중요한 동맹국이지만 미국 기업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미국 수출업자들이 해외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 동료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기업들과 미국 시민들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적대 행위들에는 후과가 있다는 경고성 문구도 남겼습니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이 논의 중인 가운데 전국의대교수협의회가 정부에 정원 확정 계획을 멈추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과학적 인력 수급 모델을 다시 설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의대교수협의회는 지금 늘린 의대생들이 10년 뒤 현장에 나오면 기술의 자리를 내주고 쉬는 인력이 될 위험이 크다며 이 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또 교육 인프라 없이 급조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결국 의료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것이고 근시안적인 2027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결정은 인적 자원을 한 곳에 몰아넣고 고사시키는 비극의 시작이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